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15회차 세무 1급 이론 시험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입장에서 주식 배당을 하는 경우 다음 중 그 효과로 적절한 것 찾으라고 합니다. 자, 주식 배당할 때 자, 우리 회계처리 어떻게 했죠? 일단은 결의일이 있죠. 주주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주주총회라고 하는데 저희가 주주총회 할 때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얼마만큼 벌었고 또 얼마만큼을 주주에게 배당을 하자라고 회의를 합니다. 자, 이때 차변에다가 2월 이익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하죠. 2월 이익 잉여금. 그 다음 대변에는 주식 배당이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일단 임시 계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2월 이익잉여금은 자본 계정이죠. 따라서 자본이 감소되고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도 자본 조정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본이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가 몇 달 후에 실제로 지급을 하겠다. 대변에 있던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감소 처리, 그러니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 감소, 그러면 자본이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 주식을 배당하기 위해서는 발행해야겠죠. 주식 발행하면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자본이 다시 증가합니다. 자, 회사가 주식으로 배당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자본 어때요, 여러분? 자본은 변화가 없습니다. 대신에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증가한다. 자, 이 두 가지 내용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1번 볼게요. 미지급 배당금만큼 부채가 증가한다. 미지급 배당금은 언제 쓰는 계정이에요? 현금으로 배당을 하겠다. 현금 배당할 때 미교부 주식 배당금 대신에 미지급 배당금을 쓰는 거고요.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로 분류가 되죠. 자, 그럼 1번은 주식 배당과 관련이 없고 2번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자, 2번이 맞죠. 자본금은 증가했습니다. 네, 이익잉여금은 어땠어요? 감소했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 3번 자본 총액이 주식 배당액만큼 감소하며 회사의 자산도 동일한 금액만큼 감소한다. 자, 자본 전체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3번 문장은 틀렸어요. 자본 총액과 그 다음에 자산 총액 변화가 없습니다. 4번 자본 항목 간의 변동은 없으므로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회계 처리는 해야 되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2번은 난이도가 중상으로 보여요. 조금 어려웠다라고 보이고 자, 1번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맞죠? 2번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 가치로 측정한다. 맞죠? 예를 들어 상품 매출했다. 그때 상품 매출 금액은 공정 가치, 즉 시가로 회계 처리했죠. 3번, 아마 3번과 4번이 조금 헷갈렸을 것 같은데 용역 제공 거래에서 이미 발생한 원가와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의 합계액이 총 수익을 초과한다. 그러니까 원가가 수익보다 더 크다. 다시 얘기하면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뜻이죠.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액을 전액, 단기 손실로 인식한다. 자, 예를 들어 제가 X1년도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이 1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X3년도에 이제 완공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X2년도에 예를 들어 내가 공사를 했을 때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공사 손실이 500만 원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앞전에 공사 수익으로 인식했던 100만 원 있죠. 그 100만 원이랑
그 다음 저희가 추정하는 공사 손실 500만 원이랑 두 개를 합쳐서 공사 손실로 600만 원을 인식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앞전에 수익으로 인식했던 금액까지 같이 합쳐서 손실로 인식해야 된다. 전액 단기 손실로 인식한다. 자, 그 이유는 X2년도에 공사 손실을 600만 원으로 처리를 했죠. 그러면 앞전에 공사 수익 100만 원 두 개를 차감하면 결국에는 공사 손실 500만 원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3번 문장도 맞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 그리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원가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자, 일단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는 맞는 문장이에요. 자,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 그러면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비용은 인식하셔야 돼요. 비용은 인식한다. 자, 원가는 이미 저희가 사용한 금액이죠. 사용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식을 해주고 대신에 수익은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 회계는 보수주의를 따르고 있는데 보수주의는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걸 얘기해요. 이익을 적게 계상하고 자산을 적게 계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 이익을 크게 부풀려서 보고하는 걸 싫어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을 때에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요. 다만 비용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고요. 이에 대한 설명 및 회계 처리로 옳지 않는 것. 자, 지금 정부 보조금에 대한 분계고요. 하나하나씩 분개해 볼게요. 우리 3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부 보조금 상환 의무가 없대요. 자, 내가 갚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정부 보조금으로 회계 처리하시고요. 만약에 상환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장기 차입금이나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겠죠. 자, 100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다. 자, 바로 1번 문장 볼게요. 정부 보조금 100만 원은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맞죠? 자, 회계 처리해보면 일단 돈을 받았죠?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돈이 들어옵니다. 100만 원. 그 다음 대변에는 정부 보조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100만 원. 자, 근데 이때 정부 보조금은 보통예금을 차감시키는 계정이에요. 자, 따라서 재무제표에 보고할 때 보통예금의 예를 들어 그냥 회사 전체 가지고 있는 보통예금의 금액이 500입니다. 여기 바로 밑에 정부 보조금이 밑으로 날려오고요. 마이너스 1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보통예금의 장부 금액은 400만 원이 되는 거겠죠. 다시 얘기하면 500 중에 100만 원은 정부 보조금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입출금하면 안 되고 뭐 기계장치를 산다든지 아니면 직원의 인건비로 지급을 한다든지 정부에서 보조받았을 때는 사용해야 되는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5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정부 보조금입니다. 라고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따라서 1번은 맞는 문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1월 15일 기계장치를 200만 원에 취득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자, 기계장치 취득했죠? 그럼 차변에 기계장치 자산 증가시켜주고요. 그 다음 보통예금 돈 빠져나갔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게 있죠? 정부 보조금 수령할 때 대변에 회계 처리했던 금액을 차변 쪽으로 정리를 합니다. 정부 보조금 보통예금 차감 계정 과목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기계장치 차감 쪽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재무제표에 기계장치가 2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정부 보조를 받아서 구입한 금액이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빠지고요. 그럼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알려주는 거예요. 정부 보조금을 받을 때에는 보통 예금에서 차감시키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 지급하고 기계장치를 구입했을 때에는 이 보통 예금 차감은 이제 정리하고요. 기계장치 차감 쪽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 잔존 가치는 없고요.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월할 상각했다.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 자, 저희가 1월 15일 날 기계장치를 취득했는데 1개월 미만이더라도 1개월로 하래요. 그럼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감가상각 해주시면 되겠죠. 자, 감가상각 할 때는 두 가지 해주셔야 돼요. 기계장치 감가상각,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부보조금 감가상각, 이렇게 크게 두 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기계장치 감가상각부터 하겠다. 그러면 자, 일단 기계장치는 200만 원짜리죠. 취득 원가 나누기 5년. 잔존 가치는 없기 때문에 바로 5년. 그러면 40만 원 나오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4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40만 원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도 같이 상각해 주셔야 되고요. 정부 보조금은 100만 원이었고 5년 동안 감가상각 해주시면 20만 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회계 처리가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20만 원 들어왔죠.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아니라 저희는 정부 보조금을 상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변에 있던 정부 보조금을 차변 쪽으로 적어 주셔야 돼요. 정부 보조금 기계장치 차감 20만 원. 그 다음 대변에는 감가상각비를 20만 원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20만 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만 원, 차변에 40만 원에 대변에 20만 원 차감해야 되기 때문에 20만 원만 남아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 이유는 기계장치 200만 원에 정부에서 보조받았죠. 정부 보조금 100만 원 빼면 회사 돈으로 지출한 돈은 100만 원이죠. 여기에다가 나누기 5년 해주시면 금액은 20만 원이 나오죠. 따라서 너희가 실제로 현금 주고 구입한 100만 원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아니라 정부보조금 기계장치 쪽으로 20. 그 다음에 대변에 정부보조금이 아니라 감가상각비로 20. 자, 그 다음 4번 12월 31일 재무상태표상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80만 원입니다. 자, 80만 원 맞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재무상태표 한번 그려볼게요. 감가상각 이후입니다. 기계장치는 취득가액 200. 그 다음 감가상각 누계액은 40이었죠. 40만 원 차감시키고, 그 다음 정부보조금은 얼마 있을까요, 여러분? 정부보조금 원래는 10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 차감시켰죠. 그러면 얼마? 80만 원이 남아있겠네요. 그죠? 100만 원에서 20만 원 차감시켰기 때문에 80만 원. 자, 그러면 두 개 차감시키는 금액 200에서 40 빼고 80 빼주시면 남아있는 금액은 80만 원이 되겠죠. 따라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3번이 난이도가 있기는 해요. 난이도가 있긴 한데 시험에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사채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1번 사채를 할인 발행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매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동일하다. 자,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상각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동일하겠죠. 2번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다. 자, 액면 이자율은 우리 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이자율. 예를 들어 10%, 시장 이자율이 8%다. 그러면 저희가 이자를 더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할증 발행 가능하겠죠. 3번 시장 이자율이란 유효 이자율로서
사채의 발행 시점에서 발행가액을 계산할 때 할인율로 적용될 수 있다. 맞죠?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은 동일합니다. 4번이 틀렸고요. 사채를 할증 발행하여 유효 이자율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매년 사채의 실질 이자는 증가한다. 우리가 발행 금액, 할증 발행했을 때 발행 금액은 120, 그 다음 액면 금액은 100만 원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자, 시간이 지나면서 발행 금액, 즉 장부 금액은 액면 금액으로 이렇게 감소해야 되죠. 따라서 매년 장부 금액은 감소합니다. 그 다음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이자 비용은 장부 금액 곱하기 시장 이자율이기 때문에 장부와 같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실질 이자는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한다라고 바뀌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이연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5번도 좀 어려웠죠. 중상으로 둘게요. 세무 2급에 나왔던 재무회계 내용과 겹치지 않고 세무 1급에 추가로 나오는 부분들을 많이 어려워하시죠. 자, 옳지 않는 것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 이연 법인세는 회계상의 이익과 세무상의 이익의 차이인 일시적 차이로 발생한다. 맞죠? 자, 일시적 차이고요. 우리가 세무 조정할 때 일시적인 차이는 유보라는 게 있었죠. 유보 발생. 만약에 다음 연도가 되면 유보 감소로 추인하겠다라고 했죠. 따라서 유보는 일시적인 차이입니다. 자, 2번 이연 법인세 자산은 미래 기간의 과세 소득을 감소시킨다. 자, 소득을 감소시킨다. 다시 얘기하면 세금을 감소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도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바로 볼게요. 4번 설명하면서 2번과 3번 같이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24년도에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이 회계상 정률법으로 적용하고 세무상 정액법을 적용할 경우 2024년에는 이연 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한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회사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고요. 그 다음에 세법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취득 초기에 어떤 방법이 비용이 더 많이 커요? 정률법이 감가상각비가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을 했겠죠? 자, 많이 계상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세. 비용이 크면 반대로 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법인세는 적게 계상을 했겠죠? 자, 그럼 회계 처리할 때 저희가 법인세 비용으로 예를 들어 100원으로 회계 처리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납부할 금액은 세법상 금액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법상은 정액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 정률법보다는 비용이 적죠. 법인세는 반대로 커집니다. 자, 세무 조정을 통해서 법인세 비용을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금액을 미지급 세금이라고 해요. 우리가 실제로 지급할 세금을 미지급 세금. 예를 들어 300원이 나왔다. 세무 조정했더니 300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200원 차이가 발생하죠. 200원 차이를 일시적인 차이라고 하고요. 차변이니까 이연 법인세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연 법인세 자산. 자, 그래서 이 미지급 세금을 우리가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이해가 됐을까요? 자, 정률법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 취득 초기에 비용이 크고요. 비용이 크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는 100원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세무상 정액법으로 해야 된다. 비용이 더 줄어들어야 된다. 그러면 세금은 커진다. 그래서 세법상 계산했더니 300원이 나온 거예요. 두 개 차이를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얘가 일시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단기에 이렇게 처리했다가 차기가 되면 이연법인세 자산은 사라져요. 사라지기 위해서는 대변 쪽으로 가야겠죠. 자, 단기엔 세금을 많이 냈죠. 다음 연도에는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볼게요. 이연 법인세 자산은 미래 기간에 과세소득을 감소시킨다. 맞죠? 다음 연도에는 대변으로 법인세 자산을 감소시키면서 세금을 적게 낸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3번 납부해야 될 법인세가 회계상 법인세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이연 법인세 부채를 인식한다. 맞나요? 아니죠. 저희가 방금 이연 법인세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죠. 납부해야 될 법인세가 회계상 법인세 비용보다 더 많을 때 이연 법인세 자산으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3번이 틀린 문장입니다. 자, 조금만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개정 과목은 두 개가 있죠. 자, 차감할 일시적 차이다. 차감할 일시적 차이. 이때는 이연 법인세 자산. 자, 이연 법인세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면 단기에는 세금을 더 많이 내지만 차기에는 세금을 적게 내죠. 따라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차기에는 세금을 적게 내더라. 자, 그 다음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라고 해서 이연 법인세 부채가 있어요. 자, 이연 법인세 부채는 단기에 세금을 적게 내지만 차기에는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자, 차기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부채라고 하고 가산할 차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6번은 굉장히 쉽죠. 직접 노무원가가 포함되는 원가를 올바르게 표시한 것. 기본원가. 자, 기본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두 개 합친 거를 기본원가라고 하고요.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합친 거. 제품원가는 제품원가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기간비용. 기간비용은 판관비 생각하시면 돼요. 판관비. 자, 그러면 직접 노무원가는 기본원가 들어가고요. 가공원가 들어가고 제품원가 들어가죠. 근데 기간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제조원가 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7번. 다음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 자, 7번도 굉장히 쉽죠, 여러분. 표준원가 계산에서 불리한 차이란 불리한 차이. 실제 원가가 표준원가보다 큰 것을 의미한다. 맞죠? 자, 표준원가, 우리가 연초에 예측한 원가보다 실제로 사용한 원가가 더 크다. 따라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불리한 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종합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식이다. 틀렸죠? 다품종 소량 생산은 종합원가 계산이 아니라 개별 원가 계산에 적합하죠. 조업도가 증가할 때 고정원가의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 다 맞죠? 그래프 기억나세요? 고정원가, 조업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가 있을 때, 자, 일정하죠. 조업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얘는 총원가일 때, 단위당 원가는 많이 만들어내며 많이 만들어낼수록 한 개당 들어가는 원가는 줄어들죠. 그 다음에 기획원가는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자, 라는 기획원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매몰 원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매몰 원가. 자, 따라서 가와 다가 올바른 문장이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단기 가공원가 발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8번은 어때요, 여러분? 할만하셨어요? 자, 가공원가는 어떻게 구해요? 가공원가. 자, 우리가 세무 2급까지는 보편적으로 수량을 구했죠. 그죠? 보편적으로는 수량을 구했는데 세무 1급에서는 금액을 구해라 라는 게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금액은 수량에다가 한 개당 단가, 그죠? 단가를 곱해 주시면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수량 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공원가의 한 개당 단가 구해 주신 다음에
2개 곱해 주시면 되겠죠. 자, 선입선출법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도입하고 있다. 재료원가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자, 우리가 가공원가만 구해주시면 되니까 사실 재료원가에 대한 내용은 필요가 없죠. 가공원가는 공정 진행에 따라서 균일하게 발생한다. 이 얘기는 완성도에 따라서 계산해라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T계정 한번 그려볼게요. 제공품의 T계정. 일단은 기초 1000개, 완성도는 60%, 단기 착수, 투입은 9000개. 그러면 10,000개가 나와야 되죠. 대변도 동일하게 10,000개 나와야 되고요. 자, 완성은 없습니다. 근데 기말 제공품이 2000개, 완성도는 50%. 자, 그러면 10,000개 중에 2000개가 기말 제공품이기 때문에 나머지 8000개는 완성이 되었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선입선출법으로 가공원가 구할 때 완성 수량에다가 기말 제공품 곱하기 완성도를 곱해주시고 거기에다가 기초 제공품은 빼주셔야겠죠. 기초 제공품 수량 곱하기 완성도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완성은 8000개였고요. 기말 제공품은 2000개 곱하기 50%, 그러면 1000개겠네요. 기초 제공품은 1000개에다가 완성도는 60%, 그러니까 전기까지 60%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에는 40%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기초를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에 완성된 기초 제공품을 차감시켜 주면 단기에 완성된 수량만 구해지겠죠. 자, 계산 같이 해볼게요. 자, 1000개 곱하기 60% 해주시면 얘는 600개가 되겠네요. 2개 더했을 때 9000개에다가 600개 빼주시면 8400개가 가공품, 완성품 한산량 수량이 나옵니다. 8400개. 자, 여기에다가 단가 곱해주시면 되는데 가공 원가에 대한 단위당 원가는 10원이다. 그럼 바로 10원 곱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평균법으로 수량을 구해라. 그러면 기말 제공품까지만 딱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9000개가 정답이겠죠. 근데 만약에 선입선출법을 구해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초 제공품 곱하기 완성도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자, 9번 어려웠죠. 자, 얘도 중상 어려운 문제. 전사는 원가 관리를 위해서 표준 원가 계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세무 1급부터 출제되는 유형이죠.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표준 배부율은 월 1만 개의 예산 생산량을 기준 조업도로 하여 계산하고요. 기준 조업도 수준에서 월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예산은 50만 원이다. 제품 단위당 표준 원가는 50원이고 표준 수량 1시간, 표준 가격 50원, 실제 생산량과 실제 발생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각각 60만 원일 경우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총 차이는 얼마인가? 그러니까 총 차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실제와 예산액과 예정과 그 다음에 표준. 자, 실제와 예산 두 개 차이는 가격 차이죠. 금액 차이. 예산과 표준 차이는 조업도 혹은 능률 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실제 발생액은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실제 발생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60만 원이다. 그러면 6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액도 나와 있어요.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예산은 50만 원이다. 자, 그럼 지금 예산액보다 실제액이 더 크죠? 이런 경우를 불리한 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0만 원 불리하다. 자, 우리가 예산액으로 50만 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발생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60만 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비용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불리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표준 금액은 저희가 직접 구해주셔야 되고요. 표준 곱하기 표준이죠.
표준 조업도 곱하기 표준 배부율. 자, 제품 단위당 표준 원가는 50원이다. 50원 곱해 주시고요. 이 앞쪽에 곱해 주시는 거는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조업도죠. 자, 그럼 지금 조업도를 보셨을 때 예산 생산량을 기준 조업도로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실제 생산량은 9,000개래요. 9,000개. 표준 수량은 1시간이죠. 자, 그러면 내가 1시간 예측했고요. 그 다음에 9,000개를 만들었대요. 9,000개. 거기에다가 1시간에 50원이 들어간다. 다 곱해 주셔야 돼요. 2개만 곱하는 게 표준 아닙니다. 주의하실 점.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조업도를 넣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1시간에 50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9,000개를 만들었죠. 그래서 9,000개 곱하기 1시간 해주시고 가격은 50원. 자, 그러면 얘들 다 곱해 주시면은 45만 원이 나오죠. 자, 그럼 지금 예산액이 더 큽니다. 예산액이 더 크기 때문에 5만 원 불리하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저희는 총 차이를 물었기 때문에 10만 원 불리, 가격 차이, 그러니까 예산 차이 10만 원 불리, 그 다음에 조업도 차이 5만 원 불리 2개를 더해 주셔서 15만 원 불리하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9번 같은 경우에 내가 표준 원가 계산 정말 잘할 수 있다. 그러면 바로 푸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문제 지금 지문 자체도 굉장히 길죠. 그래서 내가 그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한다면 별표 치고요. 이렇게 별표 쳐놓고 바로 10번, 11번, 12번, 마지막으로 15번까지 다 푼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9번을 푸셔야 돼요. 지금 10번부터는 비교적 문제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9번 푼다고 계속 시간을 허비하시면 쉬운 문제를 시간이 부족하니까 실수하면서 풀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 배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10번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10번은 굉장히 쉽죠. 종합 원가 계산은 원가 집계가 공정별로 이루어진다. 맞죠? 개별 원가 계산은 대상 기간의 총 원가를 총 생산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제조 원가를 계산한다. 2번이 틀렸죠. 개별 원가 계산이 아니라 종합 원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 하나하나 직접 재료비가 얼마고 직접 노무비가 얼마인지를 각각 다 따로따로 계산해 주셔야 돼요. 3번 개별 원가 계산은 공통 부문 원가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맞죠? 자, 예를 들어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 C라는 제품을 만든다. 그럼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각각 그냥 얼마인지 배부하시면 끝나요. 근데 문제는 제조 간접비죠. 제조 간접비는 A 만드는데 투입되고 B 만드는데도 투입되고 C를 만드는데도 투입이 돼요. 자,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해요? 나눠줘야겠죠. 만약에 제조 간접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 근데 A, B, C 만드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간 금액이다. 그러면 A에 30, B에 40, C에 30 배부하겠다. 라는 게 필요하겠죠. 4번 개별 원가 계산의 단점은 상대적으로 과다한 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 맞죠? 제품 개별적으로 각각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다음 11번. 11번부터는 세무회계 쪽이죠. 자, 11번 법인세법상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맞죠? 2번 영리, 비영리 또는 내국, 외국 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맞죠? 양도소득은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내국 법인인지 외국 법인인지 상관없이 모두 납부하셔야 돼요.
3번 비영리 내국법인이 청산하는 경우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자, 3번 틀렸죠? 비영리 법인은 자, 사업이 망했다. 그럼 남아있는 재산을 구성원끼리 가져가지 않아요. 가져가지 않고 다른 비영리 법인에다가 넘겨준다든지 아니면 국가에 기속이 돼요. 자, 따라서 구성원끼리 배부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맞죠? 어차피 저희가 국가에다가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굳이 납부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할게요. 내국법인 있고 외국법인 있죠. 그 다음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외국법인의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업연도 소득금액. 자, 내국 영리법인은 국내, 그 다음에 국외 소득까지 한국에다가 납부하셔야 되고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이라면 납부하셔야 되고요. 외국 영리법인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만, 비영리법인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납부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 다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청산소득. 자, 청산소득은 내국 영리법인만 법인세 납부하고요.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가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은, 자, 12번은 어렵다기보다는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이었어요. 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은 3번이고요. 일용직 근로소득입니다. 자, 일용직 근로소득은 저희가 법인세법에 가산세 파트를 배울 때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얘들은 매달 제출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게 있다 그러면 매달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기로 했어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말일까지. 자, 다음 달의 말일까지는 매달 신고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사업소득, 기타소득, 그 다음 상용직 근로소득. 자, 1번, 2번, 4번은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간이지급 명세서는 1년에 2번 제출을 합니다. 자, 한 번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7월 말까지 제출하시면 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돼요. 자, 얘들을 제출하는 이유는 혹시 근로장려금 받아보신 적 있어요? 내가 벌어들이는 돈은 있는데 일정 금액 이하다 그러면 뭐 한 30만원, 50만원 정도 국가에서 장려금을 주고 있죠. 자, 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회사에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 1번.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자, 근로소득 맞죠? 자, 고용되어 있다 그러면 근로소득 쪽으로 들어갑니다. 2번. 근무기간 중에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퇴사한 후에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요. 기타 소득. 만약에 근로 중에 행사했다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데 퇴사 후에 행사했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자, 퇴사했다는 얘기는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3번. 근무 중인 종업원 또는 대학원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자, 얘도 지금 근무 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들어가고요. 직무발명보상금도 마찬가지. 퇴사 후에 지급받는다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4번.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인데
퇴직소득이 아니래요.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들어가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퇴직금이 법적으로 어떻게 계산해라 라고 정해있죠. 그 퇴직금이 700인데 회사에서 300만 원을 더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30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보겠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거고요. 따라서 퇴직소득이 아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자,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의 재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재계산 대상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다. 1번 맞죠? 자, 우리 회사가 과세사업도 하고 면세사업도 하고 있다. 근데 예를 들어 기계장치를 구입을 했어요. 100만 원에 부가세가 10만 원이다. 자, 그럼 이 10만 원에 대해서 만약에 과세 사업에 사용했다 그러면 부가세 공제 가능하고 면세 쪽에 사용했다 그러면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과세 사업에도 사용하고요. 면세 사업에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공통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분 계산하셔야겠죠. 그죠? 과세 사업 비율만큼 7만 원은 공제받고 면세 사업 비율 3만 원은 공제를 못 받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계 장치의 특징은 한 번만 사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5년, 10년 동안 계속 사용을 하죠. 따라서 감가상각 대상이다. 그러면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계산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면세 비율이 바뀔 때마다 이 공제 불가능한 금액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긴 하죠. 2번, 재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과 해당 자산의 최대 길이에 속하는 과세기간, 그 후에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경우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면세 비율의 차이가 5%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 5% 이상인 경우에만 재계산하시면 되고요. 5% 미만이다 그러면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세 비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계산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면세 비율이란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을 말한다. 맞죠? 자, 총 공급가액이 100만 원인데 면세 공급가액이 예를 들어 30만 원이다. 그럼 면세 비율은 30%다 라고 보는 거예요. 4번이 틀렸습니다. 체감률은 건물의 경우에는 5%, 구축물과 기타 감가상각은 25%. 자, 구축물까지 건물에 포함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건물과 구축물은 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체감률은 내가 1과세기간 동안 사용할 때 5%만큼 감소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5%만큼 사용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15번, 면세가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옳지 않는 것. 자, 면세가 아닌 걸 찾아라 라는 거죠. 정답은 1번이죠.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 용역은 과세입니다. 자, 2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공익단체의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 자, 면세였죠. 3번 겸용주택 임대 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대요. 자,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다면 이 상가 건물 임대 용역은 면세로 봅니다. 자, 저희 주택 임대는 면세였죠. 그러니까 상가 건물까지 주택으로 포함시켜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면적이 이만큼이 주택이고요. 이만큼은 상가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될지 애매하죠? 그런 경우에는 전부 다 주택으로 보겠다. 따라서 면세로 보겠다. 라는 겁니다. 4번. 자, 장기 요양 기간이 장기 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간병 등의 용역은 면세입니다. 자, 따라서 3번이 조금 확실하게 맞는지 틀린지 구분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1번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바로 1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5번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셨을 것 같은 문제가 2번, 3번, 5번, 9번, 12번 정도예요.
자, 그런데 2번부터 12번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내가 틀린 게 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틀리지 않도록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내가 조금 더 여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해서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